방금 청소했어, 순이야. 아!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아우 좋아. 아우 좋아. Move on each and every day. 안녕하세요. 보통날이 안녕입니다. 어제 31일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일이었어요. 바로 전날까지 명절 연휴가 있어가지고 저는 연휴 전에 판결문을 다시 확인하고 항소를 하면서 쟁점으로 다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고, 어제 오전에 항소 이유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서 이혼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2월에 1심 재판이 끝났고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 끝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소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늦어지면 제가 계속해서 내야 되는 아파트 대출이자까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오류가 분명히 존재했고 잘못된 정보로 판사가 이해를 하고 판결을 내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초에 판결이 나서 항소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항소를 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댓글을 남겨두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도 1심이 결정이 되면 이걸 뒤집는 것은 어렵다라는 썰을 들은 적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백한 사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되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한 일입니다. 단순히 재산 분할을 더 받고 싶다라는 의미로 항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판결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1심에서 판결받은 위자료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증액받아야 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1심 판결문을 보면 3천만 원 위자료 책정의 근거로 원고가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측정된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건은 단순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제가 희귀성 난치병에 진단받은 뒤 원고로부터 유기를 당했다라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결혼 생활 중에 원고의 병간호를 3년 동안 해왔다는 점, 이때 저 역시 공황장애를 진단받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공황장애가 처음 발병했던 장소가 차 안이었기 때문에 차량 탑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병원에서도 운전은 저에게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절대 운전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해서 운전기사를 자처하여 지방 강연장까지 운전을 대신하는 일까지 모두 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 목숨을 걸고 걔를 간호를 했거든요. 원고는 간병을 3년이나 받았지만 제가 아프게 되었을 때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끊으면서 제가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 역시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중에 다수의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한 일, 그리고 인터넷에 저의 신상을 퍼뜨려 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현재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만든 모든 피해까지 포함하여 위자료 산정을 다시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위자료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원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3천 중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은 원고와 상간녀이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변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책임이 면해진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3천은 과소하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3천만 원은 상간녀과 걔가 공동 불법 행위자이기 때문에 걔가 상간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으로 본다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제가 병에 걸린 상태에서 유기를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혼소송 중에 저를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하고 반복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며 저의 신상을 모두 털어가지고 제가 현재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만든 것, 이런 내용들이 원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참작해달라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산분할 이야기인데요. 이건 제가 12월 초에 항소 이유라는 영상에서 이야기를 모두 했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월 초에 영상에서 재산분할 방식에서 명백하게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고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원심의 판결과 같이 판결이 났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미친 원고 새끼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벌일 일들을 고려해 본다면 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 금액을 제가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된 것이 가장 큽니다. 판결의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앞서 올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판사는 오피스텔이 갭투자가 된 점을 생각해서 제가 당초에 2천만 원 가량으로 집을 구매한 금액만 인정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저의 재산으로 인정을 했고 오피스텔은 원고의 소유로 가져가게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은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구매했던 원금을 가져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세보다 집값이 오른 것, 보증금이 인상되어 원고가 그 돈을 가져간 것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상승분에 대한 인정은 전혀 없었고요. 저는 제가 구매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판사가 마음대로 원금만 인정해서 돈으로 재산을 인정한 것인데요. 이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후려치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지나치게 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내가 구입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제가 원심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했었고요. 이거를 인정받기는 했지만 원금으로 인정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이유 없이 이 집을 원고의 소유로 두는 것인지 저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그 납득할 만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의 경우에는 저희 재산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음대로 집을 팔게 만들었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 구매했던 금액만 인정을 하는 등 타인의 재산에 대한 보호를 해줄 요량은 눈꼽만큼도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오피스텔 투자라는 것은 원금만 인정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상승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 것인데 이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밝힐 생각이고요. 오피스텔을 명의 이전으로 돌려받기 위한 주장을 펼칠 생각입니다. 판결문에서 진짜 웃긴 부분이 있어요. 아, 정말 판사가 더럽게 허술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요. 소송이 길었고 워낙 다루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얘들이 이상한 헛소리로 판결문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허술한지 들어보세요. 재산분할의 비율 판단의 이유 9항에서 피고가 원고와 벌거 이후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고가 집을 나가고 나서 제가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재산분할의 비중을 더 줘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제가 집에서 쫓아낸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비번도 바꾸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언제라도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집에다가 남겨둔 짐을 챙겨가라는 의미로 비번도 바꾸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가출해가지고 연구실 옆에다가 집을 구해가지고 상간년이랑 들락거리는 짓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집을 나간 사람에 대해서 재산 분할의 부분을 더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요. 이게 재산 분할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쫓아냈다면 이 사람의 살지 못했던 분까지 돈을 줘야 되겠지만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는 이 집에서 살기 싫고 이 여자랑 죽어도 못 산다고 그러면서 딴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연구실 옆에다가 집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재산 분할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는 22년 9월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가출하듯이 스스로 나왔다라는 점, 제가 원고와 이혼 의사를 밝힌 24년 1월 이전까지도 저는 원고와의 혼인 회복을 바라며 원고의 귀가를 바라왔고 수차례 설득을 해왔지만 원고는 일관된 고집으로 이 사건의 집에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정말 판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음을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결혼생활 중에 A라는 회사에 4천만 원을 지분 취득을 위해서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절반 이상이 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새끼가 A라는 회사의 투자금과 코인의 돈을 합쳐가지고 제 명의에 있는 회사에 있는 돈이랑 통을 치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A 회사의 투자금과 코인을 모두 가져갈 테니 저더러 회사에 남아있는 돈 1억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근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에는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현재 폐업 처리를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새끼가 제 명의로 회사를 차리고 생지랄을 한 뒤에 제가 현재까지 법인 회사 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똥을 치우고 있는 중이에요. 회사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A 회사에 투자금을 가져간다면서 서로 교환하자고 하는 거예요. 판사는 이런 원고의 주장을 보고 제 명의의 회사는 해산 등기가 진행되어 남아있는 것이 없기에 A라는 회사의 투자금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저 이거 읽고 이것들이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피 같은 재산을 두고 이렇게 허술하게 검토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변호사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 사건이 다른 이혼 사건에 비해서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A 회사와 제 명의의 법인은 전혀 다른 회사인데 이걸 하나로 보고 A 회사의 지분 획득을 위해서 제가 보낸 돈까지도 공중분해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A 회사는 올해 매출만 170억 원이 되고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을 앞두고 몇 년 전에 지분 획득을 위해 가지고 투자금을 넣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금 원금을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 회사가 모두 공중분해되었다는 의미로 판결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등을 제출해서 투자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면서 판사가 헷갈려가지고 엉망으로 작성한 판결문의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판결문을 다시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우리나라 판사가 이렇게 재산 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일부 내용만을 참고해서 정말 대충 판결한다는 사실을 진짜 온몸으로 그냥 그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장 몇 줄로 정말 한 사람이 열심히 쌓아 올린 재산을 모두 잃게 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는데 재판에서는 이렇게 내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2심에서는 그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내용을 잘 정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시작이니까 이번에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세워서 씩씩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